침침하고 뿌옇게 변해버린 시야. 시큰거리고 쑤시는 척추와 관절 통증.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마저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고통. 누군가의 하루는 몸의 작은 이상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게 눈이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니까 힘이 아예 사람 형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하루에 뭐 4-5개씩 인공 눈물 넣고야 눈물 출출 흐르고 계속 치료는 하는데도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뭐 만성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었죠. 그냥. 자꾸 눈물이 흐르니까 창피하잖아요. 건조증은 남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어디 외출하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흐르면 엉망진창이지 뭐.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중장년층. 하지만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척추 관절 질환과 눈 질환으로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누적된 몸의 불균형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질환들은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분이 한의학적 치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핵심인 사상체질의학은 타고난 체질에 맞춰 질병의 원인을 찾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사상체질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타고날 때 강한 에너지가 있고 가장 약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환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강한 에너지보다는 약한 에너지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자신이 타고났을 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점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찾아내서 그 에너지를 치료해 주는 의학이 사상의학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소양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소양인은 양의 에너지가 강하고 음의 에너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체력이 좋긴 하지만 음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하체 쪽으로 병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음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한숨도 많이 쉬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증과 같은 불안 초조한 그런 정신적인 증상도 많이 생기는 체질이 소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음인 같은 경우는 간대폐소라고 해가지고 폐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능은 또 피부와 또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 관련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된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뼈와 관련된 질환, 뼈가 약해져서 관절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하체 관절 쪽으로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양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의 에너지가 관련이 많은 게 근육 쪽이에요. 그래서 근육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나 어깨 쪽으로 해서 담이 결린다든지 항상 어깨가 뭉쳐 있게 되고 근육 쪽으로 근육이 피곤해 생기는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 오는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목요일 오전. 박병희 어머니는 가벼운 걸음으로 한의원을 향해 걸어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한의원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편한 공간입니다. 눈의 침침함과 어깨와 무릎, 팔꿈치 통증 등 여러 증상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픈 지 오래됐어요. 이거는 2년 전에 4월 달에 넘어져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사람이 용을 쓰잖아요. 쓸 때 땅을 떼기다가 쳐봤어요, 팔로. 그래 이 팔이 갑자기 뭐 덜 돈만하겠고 뭐 덜 손끝에 힘이 나아져 버린기라. 간 수치가 높으니까 이게 눈이 안 보여요, 아예. 안 보니까 힘이 아예 사람 형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컨디션 어때요, 어머니?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니? 예, 가볍고 피로가 없고 예. 너무 좋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체력 많이 좋아지셨죠, 어머니? 예? 체력이 많이 좋아졌죠? 예, 체력 많이 좋아졌죠? 진짜 나쁜 데가 없으니까. 네, 관절도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까? 무릎 아프고 무릎도 아픈 게 지금 안 아프고 예. 어깨도 지금 내 마음대로 떨고 이 뒤로도 돌아가고 다
다 이제 마음대로 함께 좀 약간 좀 그거 해도 너무너무 많이 나서갖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더 좋아지실 겁니다. 눈도 좀 많이 맑아졌죠? 많이 맑아진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한 예. 80%가 좋아지지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집에서 내 머리카락 있는 흘려도 몰랐거든요. 근데 머리카락 똥가리도 하나하나 다 줬어 이래. 아이고.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 알로 못 헤였잖아요. 세 번을 김 사장하고 같이 가서 예. 이걸 세 번을 갖다 색깔 있는 그걸로 하고 했는데 원장님인데 3일만 왔다 가고 나면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빼면 잘 보이는데 그 안경이 3일 맞으면 그만 눈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세 번을 갖다 갈았거든요. 갈았는데 아예 이제 요즘은 눈이 자꾸 좋아지니까 이거 끼도 안 하고 이래 끼고 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맥 한번 볼게요. 몸이 어떤가? 예, 맥도 좋습니다, 어머니. 좋죠. 예, 옛날보다 참 좋습니다. 체력이 확실히 체력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예. 피로가 없고 첫째는 컨디션이 몸이 가벼워서. 다 좋아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잘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눈도 좀 안 좋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도 안 좋으셨고 어깨 관절도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을 한 개 절제하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서 신장이 한 40% 정도 기능이 남아있다라고 진단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을 먼저 감별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이 소양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소양인 자체가 원래 좀 신장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치료해서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신장이 튼튼해지고 하면 오장부에 에너지가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에너지도 충당되게 되고 그다음에 관절로 가는 에너지도 충당되기 때문에 눈과 관절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셨습니다. 사상 체질은 사람의 타고난 에너지 패턴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단순히 몸에 맞는 음식만 골라주는 게 아니라 성격, 재능, 인간관계, 일하는 스타일까지 전방위로 파악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눈을 치료하든 관절을 치료하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장부입니다. 왜냐하면 오장부에서 영양을 만들어내서 눈에도 보내주고 관절에도 보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관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가면 문제가 없지만 뼈, 근육, 인대에 필요한 영양이 오장부에서 60밖에 생산이 안 된다면 관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관절을 치료하든 눈을 치료하든 어쨌든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체질마다 오장부에서 약한 장기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음인 같이 양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양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것이 곧 관절을 치료하는 것이 됩니다. 체질마다 약한 장기가 모두 다르고 그 약한 장기를 찾아내는 게 사상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즉 뿌리를 치료해서 가지를 치료하는데 이 뿌리가 병이 생기는 원인도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병이 든 원인을 체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 치료를 받는 박병희 어머니. 그녀가 가진 복합적인 증상은 전신적인 기혈순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한 김정희 원장은 박병희 어머니의 체질을 진단하고 그녀의 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합니다. 침과 약침 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덜어내는 것을 넘어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몸이 가벼워요. 아침 자고 나면 왜 이 몸이 자고 나면 천근이고 막 무거운 정도 있잖아요. 그런 걸 못 느껴서 여기 다니고는 머리카락 하나 다 줘요 집에서. 아 그런 거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동가리 머리카락 이런 것도 다 주세요. 그 정도는 보여요. 다른 거는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이 이 상태로 원활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막 진짜 이 상태로만 나가도 나는 막 진짜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더 바라지도 않아요. 대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김승현 씨. 안구 건조와 노안, 하루 종일 이어지는 눈의 피로에 만성 피로와 불면, 두통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온몸을 괴롭히는 가려움과 무릎 통증은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눈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갖고 하루에 뭐 4-5개씩 인공눈물 넣고야 눈물 줄줄 흐르고 피부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한 번씩 가렵더라고요. 날이 이제 좀 추웠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몸이 가려운 증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도 조금 이제 우리 아이 아프고 계속 치료는 하는데도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뭐 만성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었죠. 그냥.
안녕하세요. 요즘에 눈은 어때요, 어머니? 건조한 거는 건조한 거는 없어요 이제. 거의 없죠, 어머니? 예, 거의 그렇죠? 다 나은 것 같아요. 무릎도 좀 괜찮아졌죠, 어머니? 예, 무릎도 우리 한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체력 많이 좋아졌으니까 예, 체력도 좀 많이. 많이 좋아졌고. 예. 잠은 좀 잠자는 건 좀 어때요? 잠은 요즘 그런 대로 잘 자요. 예전보다는 낫지만 아직까지 좀 잠은 좀 예, 더 치료해야 조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머리 아픈 건 좀 어떻죠, 요즘에? 두통도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머리 좀 맑아졌죠, 어머니? 예. 그렇죠? 그 기분 좀 좋아진 느낌 안 듭니까? 기운도 머리가 안 아프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 몸이 좋아지고 체력 좋아지면 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체력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네, 짜증도 안 나고. 이걸 좀 볼게요. 체력 많이 좋아졌죠, 확실히. 네. 그렇죠, 어머니. 이게 보면 건조증 좋아진 게 네. 이 어머니가 눈물샘과 기름샘이 있거든요. 네. 그 눈물샘과 기름샘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눈물샘과 기름샘이 그 모든 재료가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침 맞고 한약 먹고 해가지고 오장부가 좋아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돼서 이게 눈물샘과 기름샘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건조한 게 좋아진 거거든요. 그 이거는 재발 잘 안 합니다. 한번 좋아지면. 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또 약간 나빠질 수 있는데 그때는 간단히 와서 침 한 대 맞으면 바로 좀 괜찮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몸 오장부를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침 계속 잘 놔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오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증은 안구 건조증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라든지 관절 쪽 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64년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절이 약해지셔서 눈 질환과 관절 질환이 동시에 안 좋은 경우셨습니다. 자, 안구 건조증은 어떤 병이냐면 일단 우리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양분은 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만약에 오장부에서 100만큼 먹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60밖에 공급이 안 되면 눈에 병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되는 게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 눈에 보면 눈물샘과 기름샘이 있습니다. 건조증은 단순하게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에 눈물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눈이 뻑뻑해져서 눈이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 있는 눈물샘과 기름샘에서 눈물과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재료가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샘에서 기름을 만들어내기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공급이 된다면 100만큼 충분히 분비될 수가 있지만 기름샘에서 필요한 기름샘과 눈물샘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재료와 영양분이 60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70, 80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에서 6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눈물과 기름이 재료를 공급시켜주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70, 80, 90, 100을 만들어서 눈물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면 안구 건조증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절이 여러 군데 아프셨습니다. 어깨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여러 군데가 아프셨는데 이때 치료할 때도 무릎과 어깨를 따로따로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릎에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것도 오장부고 어깨에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것도 오장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무릎에도 영양이 공급되고 어깨에도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무릎과 어깨가 동시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릎과 어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장부 중에서 어디가 안 좋은지는 오장부 중에서 어느 에너지가 부족한지 찾아내서 그 에너지를 침과 한약으로 보충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 치료가 시작되자 긴장으로 뭉쳐있던 근육과 신경이 하나둘 풀려가는데요. 침 치료는 작은 자극을 통해 신경의 흐름을 조율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경혈에 가느다란 침을 꽂아 몸의 기혈 순환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데요. 몸에 막힌 흐름을 뚫어주고 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침법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하체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침이 있기 때문에 그 침을 사용해서 가장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줘서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어서 관절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뇌로 가는 에너지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절이라든지 눈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양인이나 소음 태음인이 체질침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장기가 틀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건조증이 왔다고 하더라도 체질마다 침법이 완전히 다르고 똑같이 어깨가 아프다 하더라도 체질마다 놓는 혈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에 침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어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깨는 가지고 어깨에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오장부는
오장부가 뿌리가 되는데 이 오장부를 좋게 하는 침이 어깨에 침을 놓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장부를 좋게 하는 혈자리는 어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 아프다고 해서 어깨에 놓는 것이 아니라 손발에 나와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즉 가지인 어깨를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눈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눈물 안 흘리고 눈이 안 뻑뻑하니까 인공 눈물은 아예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도 이제 우리하게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우리한 느낌도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피부도 가려웠던 것도 혹가다 한 번씩은 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가려운 증상은 없고, 그리고 이제 두통도 이제 침 맞고 하니까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뭐 더 좋아지고 그거 한 거 있으면은 뭐 제가 일단은 뭐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노동도 해보고, 안 그러면 또 여기 홍보도 좀 하고 내가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고운 빛깔의 옷을 입고 다소 곳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유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눈물 흘림증과 눈피로 그리고 비문증으로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어깨 통증과 만성 피로, 비염까지 더해져 일상의 활력까지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눈물이 많이 흐르고 비문증도 있었고 또 손톱이 조금 기르면 자꾸 불러져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 한 내가 3년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 효과 없어. 일상생활보다 창피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니까 창피하잖아요. 건조증은 괜찮은 남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디 외출하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흐르면 엉망진창이지 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어머니 벌써 7년째입니다. 네. 그렇죠? 자, 눈은 눈물 나는 건 좀 어때요 요즘에? 안 납니다. 안 나고 손도도 되게 두껍고 굉장히 처음에는 얇아가지고 내가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영양이 안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오장부가 좋아져야 돼요. 예. 영양제가 아니고 오장부 자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관절도 좀 괜찮죠? 예. 다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불편한 데는 없는데 내가 친정 엄마 때문에 건강 그것 염려 때문에 시간만 나면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풍 예방이 됩니다. 만약 오장부가 좋아지면 눈에만 피가 가는 게 아니라 뇌로 잘 가기 때문에 눈 치료랑 눈이 좋아지는 만큼 사실은 중풍 걸림이 줄어들어요. 예. 알겠죠? 왜냐면은 오장부에서 눈에만 가는 게 아니라 뇌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간다는 소리는 뇌로도 많이 간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면 확률이 엄청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력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체력 좋아진 만큼 중풍 걸림 확률이 줄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죠? 맥을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맥도 좋습니다. 체력 좋죠 어머니 확실히. 굉장히 좋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다닙니다. 7년 전보다 체력 잘 안 떨어졌죠 거의. 안 떨어졌지. 오히려 좋아졌죠. 처음에 올 때보다 체력이 좋아졌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7년 동안 늙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야 돼. 맞아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워낙 이거 보시면 거의 책이 한 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이게 열심히 오셔서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오세요. 제가 어머니 체질을 잘 아니까 네. 이거 계속 침 맞으면 됩니다. 네. 예, 침 잘라줄게요 오늘 또. 원장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침 잘라드릴게요. 예. 예, 침 맞으시죠. 예, 김윤인 같은 경우는 눈물 흘림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눈물 흘림증도 안구 건조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눈물샘과 기름샘이 있는데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에서는 중요한 것이 눈물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샘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기름샘이 튼튼해지게 되면 눈물이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기름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이셨기 때문에 소양인에 해당 침을 놔서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기름샘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기름샘의 기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눈물의 양이 줄어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장부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절이 약해져서 오셨습니다. 특히 하체 쪽 관절도 많이 약하셨는데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장부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절도 같이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침 치료를 받는 김유님 어머니.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 눈의 기능을 되살리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 어깨 통증과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데요.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닌 몸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환자가 관절이 아파서 하든 눈이 아파서 하든 저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관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상의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뿌리인 오장부를 치료하는 데 특화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장부가 기능이 나이가 들어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퇴행성으로 관절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길 안군 질환에는 이 사상의학이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상의학 자체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오장부에 중점을 두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나 관절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상의학을 만든 이재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오장부가 좋아지면 관절이나 눈은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분이 책을 쓸 때 관절에 집중해서 쓴 것이 아니라 관절이나 눈을 지배하는 오장부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쓴 책이 독립수집의 사상의학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학이 뿌리를 치료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모든 병들은 오장부 에너지가 떨어져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생긴 안구질환이나 눈질환에는 사상의학이 탁월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으며 같은 무릎 관절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오장부 기능이 다르고 부족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침법이 달라져야 되고 약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상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든 똑같이 무릎이 아프더라도 체질마다 사람마다 놓는 침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 체질마다 제일 중요한 게 오장부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한 에너지가 다르다고 했고 부족한 장부가 약한 장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라든지 신장을 좋게 하는 생활 습관이 곧 눈이나 관절을 좋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폐가 안 좋다면 폐를 좋게 하는 생활 습관이 눈이나 관절을 좋게 하는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 전에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관절이 안 좋은지 눈이 안 좋은지 폐가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은지 관절이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같은 안거질환, 같이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 내가 왔거든요. 매일마다 이 효과 있다 했어. 그 한 몇 개월 만에 하여튼 눈물이 안 흘렀어.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고 빈문증도 없어지고 몸이 건강하는 게 바람이죠. 나이 들면 건강밖에 더 있습니까? 매일 신받으러 온다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기 싫어도 내가 가야 건강해진다 이 생각으로 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관절도 약해지고 눈도 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내가 눈이 안 좋다고 눈만 보고 관절이 안 좋다고 관절만 보는 것은 사실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눈과 관절이 나이가 들어서 퇴화가 되었다면 그 에너지를 보충시켜준 오장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이 안 좋다고 눈에 좋은 행동을 하고 관절이 좋다고 관절에 뭐가 좋을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오장부가 언제가 안 좋은지, 내 오장부의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든지 뭐 술을 끊는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다 눈과 관절에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과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눈과 관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해당되는 오장부를 살펴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듯 우리 몸도 저마다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체질의학은 그 다름을 존중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를 찾아준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내 몸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단을 내려가다, 길을 걷다, 운동을 하다가 순간 발목이 꺾이며 찾아오는 통증. 금방 괜찮아질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접질림이 반복되면 발목 인대는 서서히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작은 방심이 쌓여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발목은 어떠신가요? 그냥 계속 서 있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엄청 저리저릿했어요. 진짜 많이 저리저릿했어요. 보도블록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발목이 계속 접질리고 인대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고 다 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가지고 발목 인대 파열은 특정 나이나 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반복되는 비틀림,
오래된 부상 방치가 원인이 되는데요. 최근 병원에서는 단순 염좌로 생각했던 증상이 발목 인대 파열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접질린 뒤에 숨은 위험. 지금 많은 사람이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진원 원장과 함께 발목 인대 파열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가장 흔한 인대 손상 중 하나로 발목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늘어나거나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운동 중 발을 접질리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을 다쳤을 때 접질린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을 디딜 때 불안정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심한 손상의 경우 다치는 순간 뚝 하고 인대가 끊어지는 파열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비골근 강화 운동 등의 재활 운동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대 손상이 심해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상된 인대를 봉합하거나 강화하는 발목 인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수요일 오전. 정유석 씨는 오른쪽 발목 인대 강화 수술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구청 미화부에서 10년 동안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위를 오가며 수없이 반복된 접질림이 발목 속 인대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었는데요. 몇 주 전 또 한 번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오늘은 그 회복 과정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발목이 이제 보통 일하다가 많이 제가 다쳤었습니다. 일하다가 일을 이제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데미지가 계속 이제 일하다 다치고 다치면 붓고 막 피멍 들고 이러다가 이제 좀 빨리 날라면 저는 이제 좀 침 맞으러 가서 피 빼고 다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활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계속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대가 계속 데미지가 났고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아팠을 때는 붓기도 많이 붓고 뭐 멍도 많이 들고 평지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대가 약해 놓으니까 뭐 보도블럭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발목이 계속 접질리고 발목 밑에까지 피멍도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치료를 이제 이런 병원 와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 이제 일을 계속 저는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에 병원 갔다가 일하고 병원 갔다가 일하고 이런 게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지금 나이가 좀 40대 후반 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와서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자마자 그냥 MRI도 안 찍고 아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심각할 때가 뭐냐면 인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네. 발목 상태 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 바깥쪽으로 밀어보실게요. 그렇죠. 바깥쪽 그렇죠. 더 세게 그렇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밀어보세요. 하시고 힘 빼보실게요. 흔들림은 없거든요. 됐는데 그런 거는 조금 근력 운동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 한번 좀 밀어보세요. 발바닥으로 쭉 악셀레이터 밟듯이. 그렇죠. 그렇죠. 쭉 밀어보세요. 더 세게. 다시 한번 근력 운동만 조금만 더 하시면 발목 상태는 더 좋아지실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내원하셨을 때 발목 상태인데 이게 부하 검사상에서 이제 발목이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의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시면 앞으로 이제 발목을 또 건강하고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원하실 때도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하세요. 재활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걷기도 걷고 좀 이제 계단도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수술한 부위 빼고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몸이 이제 이쪽 수술했으니까 이쪽을 안 쓸라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발목 안쪽에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보시면 예전부터 이렇게 자주 접지르시면서 발목 안쪽에 있는 경골과 이 거골이라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뼈가 약간 생기면서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아니어서 예. 보통 이제 물리치료랑 약물치료 필요하면 주사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여기 부분에 있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불편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갈아내는 간단한 관절경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급한 건 아니고 경과를 좀 보면서 해도 괜찮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주로 외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랑 대화 나누시고 불편한 게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린 그 발목 강화 운동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시고 또 밤에 어두울 때 작업하시면 또 이제 울퉁불퉁한 데 있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할 때 또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기 환자분은 울퉁불퉁한 지형이 많은 근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시며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손상이 지속되던 중 최근 다시 한번 심하게 발목을 접지르셨고 병원 내원 후 검사 결과 우측 발목 인대 파열 정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단순 염좌와 달리 손상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신체 검사로 부위별 압통과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MRI나 초음파를 통해 인대의 파열 정도와 주변 조직 손상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발목 인대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은지, 발바닥 아치가 높은지 등의 골격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학적 검사상 관절의 운동 범위를 평가하여 과한 이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발목 주변부의 근육 상태 또한 점검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신체의 관절 자체가 유연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정상 측도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목 및 발의 정렬 상태를 평가하고 관절염 등의 동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부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정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MRI를 통해서 발목 관절의 중요한 정거비인대와 종비인대 등을 평가하게 되고 발목 관절의 연골과 염증 상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과 불안정성의 증상이 심했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불안정성의 정도가 심했으며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발목의 정거비인대 파열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손상 부위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부목 고정과 함께 초기 안정기를 거친 뒤에 근육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통증이 크게 완화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발목은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병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옆에가 잡아주니까 그전엔 참 많이 다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수술을 하니까 물론 이쪽은 사용 안 돼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헐 낫고 치료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발목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일단 재활 운동 열심히 해서 발목이 튼튼해진 게 1차 목적이고 2차는 이제 안 다치고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아하는 웨이트도 뭐 부담 없이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왼쪽 발목을 다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은하 씨에게는 그 사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는데요. 불안했던 양쪽 발목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사라는 직업 특성상 늘 서서 일해야 했던 그녀. 이제는 굳건해진 두 발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힘껏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계단에서 너무 심하게 넘어졌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뼈에 골절이 돼가지고 치료를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서서 일을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종아리 쪽이 다 저릿저릿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반깁스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뼈가 붓고 나서 다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이제 많이 아팠던 상태였던 거죠.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자주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고 이제 한의원 가서 침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났던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너무 심하게 접지르니까 확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서 있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엄청 저리저릿했어요. 진짜 많이 저릿저릿했어요. 처음에 증상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발목이 이게 뭐 제가 거의 12시간씩 이제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프면은 티가 났어야 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발목이 이 상태까지 된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렇게 되다가 넘어지고 나서 이제 아, 발목이 많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죠. 유나 씨는 발목 인대 강화 수술 후 회복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받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대 상태는 뼈와 관절의 정렬, 손상된 부위의 안정성을 영상으로 살펴보며 정확히 평가하게 됩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고요. 지금 왼쪽 발목이랑 오른쪽 발목 수술한 지 각각 한 1년, 왼쪽은 1년 좀 넘었고 오른쪽은 1년이 좀 안 됐어요. 좀 어때요? 수술하기 전보다 걸어다니기 진짜 편해요. 편하죠? 네, 많이 편해요. 왜냐하면 수술 전에 발목이 워낙 흔들린 상태여가지고 본인도 많이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불편해 했거든요. 오랜만에 발목 상태 좀 볼게요. 여기다가 발 올리면 되고요. 볼게요. 흔들리지는 않는다. 얘는. 흔들리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고요. 그래도 발목 수술하고 나서도 발목 근력 강화 운동 꾸준히 좀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밴드로 가르쳐드린 운동 있잖아요. 꼭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힘 뺀 다음에 바깥쪽으로 쭉 벌려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1, 2, 3, 4, 5 천천히 원위치로 하고 다시 한번 바깥으로 해볼게요. 바깥으로. 그렇지. 1, 2, 3, 4, 5 천천히 원위치. 한 번 더. 1, 2, 3, 4, 5 천천히 원위치. 그리고 강도를 더 세게 하려면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이 상태에서 밴드를 사다서 갖고 네, 해볼게요. 힘 빼고 여기는 힘 뺀 다음에 바깥으로 벌려볼까요? 1, 2, 3, 4, 5 천천히 버티면서 원위치. 이 운동 같은 거는 식을 때도 없이 꾸준히 해줘야 나중에 발목 근력이 더 강화돼서 일상생활 할 때랑 운동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 발목을 더 건강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알겠죠? 또 다른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날 때마다 꽤도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중 감량 정말 많이 잘 하셨네요. 알겠어요. 하시고 또 불편하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상규 환자분은 평소에도 발목을 자주 접질르는 편이었고 계단에서 낙상하신 후에 좌측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 양측 발목에 대해 보시는 바와 같이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양측 발목 인대 모두 전급 인대가 심하게 파열되고 주변 부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염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접지르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불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MRI 검사에서 좌측 발목 인대가 심하게 파열돼 보존적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좌측 발목 인대를 재건하고 안정성을 회복하는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결과가 매우 좋아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같은 손상이 발견된 우측 발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양측 발목 모두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잦은 접질림으로 불안정해진 발목. 만약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대 강화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반복적인 접질림이나 파열로 느슨해진 인대를 강화해 발목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고 재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목 인대 파열 수술의 장점은 첫째, 손상된 인대를 복원하고 안정성을 회복시켜 발목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목 주변의 구조물 손상이나 발목 관절염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수술을 통해 더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 환자분은 통증 없이 발목의 안정성을 되찾고 일상에도 복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발목 근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재활 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재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목이 꺾이면 바로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이제 설 수 있다는 장점.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다음 날에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일기예보가 있으면은 좀 저려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는 일상생활할 때 전혀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해요, 전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러닝머신도 많이 뛰고 이제 밖에 나가서 러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지면은 러닝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뛰고 싶어요. 아파트 타설 현장에서 묵묵히 철근을 밟아온 53년의 세월. 권훈국 씨에게 발목은 그저 당연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통증은 결국 그를 멈춰 세웠고 왼쪽 발목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결국 그는 수술을 선택하였습니다.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이 복숭아뼈가 좀 부부가 있어가지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12월 달쯤 돼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저 염증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자꾸 좀 심하다 보니까 MRI 찍어보자니까 MRI에서 이제 힘줄이 이 인대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고 달아가지고 이 수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치료가 좀 길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치료 좀 하다가 안 왔어요. 안 오고 요번에 또 7월 그러니까 6월 말쯤 돼서 좀 심하게 아파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걸 크게 불편 안 해가지고 아픈 줄 못 느꼈지요. 하는 일이 이제 타설을 하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이 철근이 한 15년에서 10전 떠가 있어요. 그걸 울렁울렁 이렇게 밟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무리가 좀 가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벌써 이제 발목 관절 수술하신 지가 5주 되셨는데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보통 이제 걷는 연습이랑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 처음에는 이 발목도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운동을 조금 하고 발목만 까딱까딱 해도 그게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발목 상태 좀 볼게요. 발목에 힘 빼시고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보실게요. 바깥쪽으로 한번 쭉 밀어보실게요. 자, 밀어보실까요? 이렇게. 자, 한번 밀어보실게요. 그래서 근력은 여기랑 비교 좀 해볼게요. 밀어보실게요. 잠깐만요. 힘 빼보시고 흔들린 것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제 재활을 막 시작하신 단계라서요. 지금처럼 일주일에 2-3번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시고 걷는 거리도 한꺼번에 팍 늘리지 마시고 조금씩 늘리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근력이 붙으면서 더 편해지시고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발목이 좀 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일과 마치시고 나서 발을 좀 올려놓으시고 얼음찜질 하시고 저희가 이제 처방해드린 약 드시면 더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붓기가 가라앉을 때 재활운동 또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 하시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은 크게 뭐 궁금한 건 없는데 너무 잘 낫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외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상기 환자분은 직업 특성상 철근을 밟는 일이 잦아 발목 부위에 지속적인 손상이 누적되어 수년 전부터 좌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등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내원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과 발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좌측 발목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술 부위의 회복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발목 인대 수술은 발목이 자주 접지르거나 걸을 때 불안정감이 심한 경우,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인대 손상으로 인한 일상이나 운동에 불편한 경우, 그리고 활동량이 많아 접지름 등의 부상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 치료를 받는 흥국 씨. 이 치료는 수술이나 손상 후 발목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물리적 치료와 운동 훈련을 단계적으로 병행하면서 환자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인대 수술 후에 물리치료는 수술 부위 회복을 앞당기고 재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해진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며 균형 감각과 보행 패턴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통해 부종과 통증을 조절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 참여 여부와 집중도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술 결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하고 체계적인 물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붓기가 심해질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운동은 한 번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해야 발목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재활은 꾸준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보호대나 테이핑을 활용해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발도 앉아 이렇게 대고 하니까 저는 잘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움직이시니까 뭐 많이 좋아졌죠. 낫고 나면은 다시 같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완전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죠. 9월달부터 일을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불편함이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내원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과 재손상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방치할수록 회복이 더디고 재활 기간 또한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발목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치료 후에도 생활 습관 속에서 발목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 발목을 단단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건강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